하고 화면을 뭔 소리야? 아, 녹화한다고? (15) 페이지는 다 했죠? (15) 페이지는 다 설명했고 (16) 페이지로 가야 되겠네요. 자, 도심 다시 이제 세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도심은 여기에 여러분들 프린트에 이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예, 삐까뻔쩍하다. 도시 중심부에 보통 위치를 하고 대전의 경우에는 구도심과 신도심, 도심이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대충 안내했습니다. 접근성과 지대, 지가 이런 것들이 최고고 토지용이 상당히 집약적이라서 고층 빌딩이 많다. 이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기능들은 입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 어떤 것이 어떤 기능이 어느 자리에 자리 잡느냐 이게 입지입니다. 중추관리 기능이 입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추관리 기능. 이것은 대기업의 본사, 그다음에 중요 행정기관 이런 것들을 말해 동사무소급이 아니라 시청, 뭐 도청 이런 것들을 중추관리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자, 중추관리 기능은 뭔가 중요한 기능인데 이놈은 도심만 좋아합니다. 미녀는 누구를 좋아해요? 미녀는 성류요. 응? 성류. 아, 성류 틀렸어요. 미녀는 선생님만 좋아합니다. 네? 푸굿. 아닌 것 자, 같은데. 아이 그런 줄 알아. 마음이 어진 사람은 다 알아들어. 뭔 소린지. 자, 우스갯소리였고요. 중추는 도심만 좋아해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중추 관리 기능은 도심만 좋아합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에 의한 분산이 아니라면 얘는 다른 데로 안 가요. 도심에 주로 집중하는 겁니다. 위성도시, 신도시 자꾸 건설해가지고 서울에 중추 관리 기능이 대거 이전되었다. 다 X입니다. 대도시의 주변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면서 중추 관리 기능이 이전되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참이 아닙니다. 중추는 도심만 좋아요. 다만 정책에 의해서 어, 부도심이라든지 위성도시 혹은 지방으로 이전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만 자연 발생적으로는 중추 관리 기능은 도심에서 거의 안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예, 도심 지역에는 고급 상업 기능, 백화점 이런 것들이죠. 전문 서비스업 등 고차 중심지 기능이 입지합니다. 자, 인구 공동화 현상, 공동화, 허공할 때 동굴할 때 동자예요. 빈다는 얘기예요. 인구 공동화 현상. 어디가 비냐? 도심 지역에.
도심 지역의 상주 인구 밀도가 주변 지역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도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업기능 지역으로 바뀌어가면서 아파트가 여기서 이탈해 간다. 아파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거 기능은 여기에서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 지역보다 밀도가 낮아지게 돼요. 이거를 인구 공동화 현상, 도심 지역이 뻥 뚫린다 그런 얘기죠. 다른 표현으로 도넛 아주 던킨 도넛, 예, 도넛 현상이라고 해요. 주거 기능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여기는 상업 업무 기능들의 직장들이 있죠.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혼잡이 나타나게 되고, 주간 인구 지수는 상당히 높아요. 주간 인구 지수는 곧 설명이 나옵니다. 자, 중추 관리 기능, 중요한 기능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은행, 대기업, 본사와 같이 중요한 업무를 관리하는 기능, 이것을 중추 관리 기능이라고 해요. 대전의 경우에는 뭐 땡땡 기업, 대전 충남 지사 뭐 이런 것들이 대전의 도심 지역에 입지하게 되겠죠.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간 인구란 말이 있으니까 야간 인구도 있겠네. 야간 인구가 바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거기에 둔 인구를 말해요. 항상 거주하는 인구, 상주 인구라고도 하는데, 주간 인구와 상주 인구 혹은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 같은 얘기입니다.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 분의 주간 인구입니다. 밤에 집에 돌아서 자는 사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그 자리에 둔 사람, 그것을 상주인구라고 해요. 상주인구, 야간인구라고도 한다 그랬죠. 분의 낮 동안에 이 지역에 오는 사람, 유동인구라고도 얘기하고요. 직장 때문에 아니면 쇼핑 때문에 아니면 업무 때문에 이 지역으로 오는 사람을 주간인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주인구 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 이것을 주간인구 지수라 그래요. 이 값이 100을 넘으면 빠글빠글 되는 곳이다라는 얘기고, 100이 안 되면 주거 기능이 탁월한 지역이다 그래요. 밤에 자는데 낮엔 출근해서 이 지역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넘으면 빠글빠글 되는 동네, 도심이나 구도심 지역쯤 됩니다. 100이 안 되면 아파트 기능이 탁월한 지역이 돼요. 일하러 나간 거지, 낮 동안에. 그래서 지금 주간 인구 지수가 200이 넘는 진한 동네를 보면 여기 있죠. 서울입니다. 이거는 서울에, 요게 종로구고요. 요게 중구입니다. 중구. 종로구와 중구의 위치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여기가 서울의 도심 지역입니다. 서울의 도심 지역, 중구와 종로구, 주간 인구 지수가 200이 넘는다. 서울의 도심 중에 소공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핵심 도심 지역이에요.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주간 인구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이 동네 소공동. 야간 인구가.
100만 명? 어하, 동하나 인구는 보통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 2만 명 이상 정도 됩니다. 동하나 인구. 둔산 1동, 둔산 2동, 전부 동하나 인구가 2만 명 안팎이 돼요. 근데 여기는 서울의 도심이라고 했고 아파트 기능이 거의 없겠죠. 서울 소공동의 상주 인구 수는 몇 명일까요? 5천 명 다운, 2천 명 다운, 1000명, 한 명 업, 1,000명 다운, 1,500, 500명 500명, 다운, 400명, 300명 다운, 200명, 300명, 250명, 800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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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다운, 0명, 50명 다운, 0명 업, 10명. 10명 다운입니다. 자, 됐어요. 엄청나죠? 10명이 안 돼요.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한 10몇 년 전에 이 지역의 상주 인구 수를 조사해 봤을 때 7명이었습니다. 신문에는 4명이라고 났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상주 인구가 적은데 그러면 낮 동안에 백화점이 세일하고 막 그랬을 때 최고 기록이 소공동의 낮 동안의 인구는 몇 명쯤 됐을 것 같습니까?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뭐야 불안하게. 700명 업, 1000명, 1000명 업, 1300 업, 1500 업, 2700 업, 2만 업, 5000명, 만명, 만 명? 뭐야 8만 명 업, 100만 명, 100만 명 업, 1000만 명, 1000만 명은 안 되고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이 하루에 와요? 말이 안 되죠. 자, 됐습니다. 네. 결론은 100만 명이 넘어요. 쇼핑하고 뭐 백화점 뭐 박인세일하고 막 그럴 때 100만 명이 넘게 옵니다. 상주 인구는 10명도 안 되는데 주간 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동네가 바로 도심 지역이에요. 순수한 도심. 우리 둔산은 특이한 거라 그랬습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상주 인구도 많습니다. 둔산 일대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 도심의 특성과 주변적인 특성이 같이 나오는 인공적인 공간입니다. 서울의 도심 소공동은 그와 같이 상업 업무 기능으로 특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상주 인구 밀도가 주변보다 낮아져 있는 현상, 이것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 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주간 인구는 이렇게 도심에서 높게 나오는데 상주 인구는 도심이 낮아져 있다. 이것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부도심 지역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했죠. 도시가 너무너무 커져가다 보면 이 외곽 지역, 바깥 교외 지역에 교외 지역 혹은 주변 지역 이런 지역에서 도심으로 접근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또 생기게 돼요. 도심에 접근하는 도심에 접근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이해하면 되고 이 부도심의 위치는 중간 지역일 수도 있고 주변 지역일 수도 있고 간혹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부도심의 위치는 말 그대로 도심의 부대장이죠. 부하. 네. 그래서 도심과 비슷한 교통 요충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여 도심의 교통 혼잡과 과밀화를 완화함. 교통 결절점에는 결절점 그러면 이게 교통로라고 했을 때 여기 3거리죠. 여기 4거리. 여기를 결절점 그럽니다.
삼거리, 사거리 이런 데를 결절점, 결국 교통의 요충지다 하는 얘기예요. 교통의 요충지에 부도심이 발달합니다.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고 지대 지가가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얘도 교통의 요충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동네도 교통의 요충지니까 상업 기능이 강화되겠습니까? 주거 기능이 강화되겠습니까? 도심과 똑같이 상업 기능이 강한 빛과 번쩍하기만 한 동네가 됩니다. 도심하고 비슷해요. 건물의 고층화도 잘 이루어지고 다만 도심과 차이가 뭐냐면 중추관리 기능은 도심만 좋아해 그랬죠. 이 때문에 중추관리 기능이 미약해요. 중추관리 기능이 미약하다는 얘기는 상업 업무 기능 중에서 업무 기능 쪽이 조금 약하다는 얘기. 그래서 상당히 소비적이고 상업적인 경관을 보이게 됩니다. 대전으로 치면은 우리 복합터미널 근처라든지 복합터미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터미널 그 주변에 상업 유흥 그런 기능이 가득합니다. 그다음에 서부 터미널이 있는 유천동 역시 뭔가 유흥가다운 그런 소비적이고 상업적인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 다음에 유성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그쪽도 상당히 소비적이고 상업적인 그런 면모들을 보여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구도심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도심과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도심하고 아주 비슷한데 중추관리 기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지역은 빛과 번쩍한 재개발 아파트 오타가 있네 그냥 가겠습니다. 네. 불량주택지구 혹은 주택지구 아니더라도 공업지구더라도 아주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그렇게 도로도 정비 안 되고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구간이 삐까뻔쩍한 재개발 구역하고 같이 섞여 있는 지역을 중간 지역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업무 기능, 주거 기능, 공업 기능 이런 기능들이 섞여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다. 섞어찌개 그래서 섞어찌개.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일 높은 그런 지역이 바로 중간 지역이다. 주변 지역은 삐까뻔쩍한 신개발 아파트 주변은 개발 직전의 모습인 깡촌의 모습을 보이는 곳 여기가 주변 지역입니다. 도시의 변두리고 지대지불 능력이 낮은 주거기능, 학교, 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가끔 어려운 표현을 시험 문제 위락 이런 것들 이 한자 표현 좀 그만 썼으면 좋겠는데 개념 없는 출제자들이 위락 기능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위락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공원, 녹지 그런 겁니다. 공원, 녹지, 오월드, 뿌리공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락 기능이죠. 오락 기능. 일부 지역은 농촌 경관과 도시 경관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주변 지역을 둘러싸고 그린벨트가 형성이 돼요. 설정이 됩니다. 그린벨트 왜 설정하나요?
그냥 놔두면 이 동네에 이 주변 지역에 판자촌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게 돼요. 이런 현상은 좀 못 사는 개발도상국에서 아주 잘 나타나요. 무질서하게 도시가 정비를 안 해주면 막 팽창해 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한 도시의 팽창을 막겠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비할 때 큰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그린벨트입니다. 녹지 보호는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녹지 보호가 필요하면 대도시의 한쪽에 크게 공원을 만들면 되지. 모든 도시들이 그린벨트가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그린벨트 설정의 제1 목적은 녹지 보호 아닙니다. 무질서한 도시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제1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초반에 개발 제한 구역들을 설정해 놨습니다. 무질서한 팽창을 스프롤 현상이라고 불러요.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것을 스프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한 구역이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우리나라 1970년대 초에 개발 제한 구역들을 설정했습니다. 자, 다음 항목 중 도시 및 주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지표를 고르시오. 자, 도심에서 값이 높게 나타난 것을 동그라미로 체크해 보십시오. 시간 2분 드립니다. 대기업 본사수 동그라미, 관공서수 많겠죠. 금융 및 보험업 비중 많고요. 평균 지가, 업무용 빌딩의 평균 높이, 토지 이용의 집약, 건물의 밀집도, 주간 인구 지수, 주간 인구까지 동그라미죠. 아파트 비율 낮습니다. 예, 낮고요. 초중등 학교 수, 주거 기능이 약할 테니까 초중등 학교 수 낮지요. 대형마트도 주거 지역에 가까이 붙는 거예요. 대형마트도 낮습니다. 둔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둔산 대형마트 많잖아요 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둔산 지역은 인공적인 공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평균 통근거리, 직장이 이 도심 지역에 많고 여기 사는 사람이라면 평균 통근거리 짧겠죠. 상주 인구수 낮고 녹지 초록 뭐 녹색 지대죠. 뭐 풀밭, 공원 이런 거, 잔디밭, 숲, 녹지율 낮겠죠. 대전광역시의 행정구역 자 모두 5개입니다. 5개. 5개 채워보십시오. 우리 동네 얼마나 알고 있나? 이거는 선생님이 정답을 안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대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전에 어떤 구가 있는지 여태 몰랐다면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읽어보도록 합니다. 교과서로 갑니다.
68페이지 통과하고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산업화와 도시화. 몇 쪽이에요? 69페이지. 산업화는 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1차 산업 위주의 사회가 2, 3차 산업 위주의 사회로 바뀌어가는 것을 산업화라고 해요. 자, 개념 몇 개 좀 잡고 갈게요. 자, 1차 산업이라고 했어요. 1차 산업은 최종 생산물이 자연물인 거예요. 어딘가 메모해 두십시오. 농업, 임업, 수산업. 그 산업의 최종 산출물이 자연물 자체인 것, 이것이 1차 산업이고, 그것의 가공, 변형과 관련된 것을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공업, 제조업이라고도 불러요. 광업은 우리나라는 2차 산업으로 치는데 다른 데서는 1차 산업으로 치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전 2차 산업 그러면 공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조업. 3차 산업은 물건이 돈이 아닌 거예요. 물건이 아닌 것에 돈 내는 것, 돈 내게 만드는 서비스업, 유통, 은행업,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사물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 이런 것에 돈을 내게 만드는 산업이 3차 산업입니다. 상업이나 서비스업, 은행업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3차 산업입니다. 컴퓨터에 돈 내잖아요. 물건에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자, 컴퓨터를 고물로 팔게 되면 그 쇳덩어리 값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100만 원 넘게 값을 내고 있죠. 그 기술과 어플 이런 것에 대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지 그 쇳덩어리 값 플라스틱 값으로다 100몇십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보 분야에 관련된 그런 산업들 이런 것들은 3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 위주의 사회 했는데 결국 1차 산업이라고 하는 놈은 농경국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산업사회는 2차 산업이 발달해야 산업사회가 됩니다. 탈산업사회는 3차 산업 완전 중심의 사회가 탈산업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탈산업 사회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자, 도시화에 대한 개념. 도시는 어떤 것을 도시라고 하나요? 도시는 어떤 것을 도시라고 할까요? 도시를 정의함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특히 이 두 가지를 꼭 넣으십시오. 채팅이 슬슬 올라오고 있군요. 도시란 촌에 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도시라고 하나요?
인구나 기능이 밀집되어 있을 것. 단순히 인구가 많다 아닙니다. 건물이 많다 좀 애매합니다. 밀도가 높아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 5만 이상의 경우에 도시 시를 줍니다. 하지만 캐나다인가 이런 데는 인구 3천 명만 모아도 시티를 줍니다. 타운이든가. 어쨌든 도시라고 하는 개념은 밀도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인구나 기능이 밀도가 높다. 두 번째는 2, 3차. 2, 3차 산업 위주의 사회이다. 그러면 촌은 어떤 것이 촌인가요? 거꾸로 얘기해 주면 되죠. 인구나 기능이 밀도가 낮고 1차 산업 종사자 위주, 1차 산업이 발달한 사회, 거기를 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응용 질문, 도시화를 도시화가 무엇인지 정의해 보세요. 도시화란? 하고 묻는다면 인구나 기능이 집중되면서 2, 3차 산업이 발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도시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도시 혹은 도시화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은 반드시 포함시켜 두고 있을 것. 도시를 정의하시오. 그러면 이 두 가지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구차한 겁니다. 도시화를 정의해 보시오. 이 두 가지 설명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구나 기능이 밀집되면서 집중되면서 2,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이것을 도시화라고 한다. 자, 촌은 근교촌과 깡촌 둘로 나눕니다. 근교촌은 도시화가 진행 중인 곳이고요. 도시화 진행 중이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촌인데 아직은 도시라고 부를 정도까지는 안 됐지만 대도시 주변에 인구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는 동네, 이런 동네를 근교촌, 근교촌. 반대말은 뭐 원교촌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념상 순수촌이라는 용어를 선생님은 잘 쓰고, 순수촌 그러면 학생들이 의외로 헷갈려 하기 때문에 강하게 씁니다. 깡촌. 깡촌은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깡촌이 뭐요? 순수촌이 뭐요? 라고 질문한다면 인구나 기능이 아주 밀도가 낮고요.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뿐이에요. 인구가 얼마나 없으면 그것도 노령화도 심하고 할아버지들 뺏기 없는 쓸쓸한 동네,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가면 되겠죠. 도시. 이게 이번 시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네. 자, 도시화, 산업화. 도시화란 어떤 지역에 인구나 기능이 몰려들고 2, 3차 산업이 크게 발달하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그럼 어떤 사이가 도시화 정도가 어떤가? 도시화율이 어떠니? 라고 했을 때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셈을 해주면 되는데 30%가 안 되는 사회는 농경사회입니다. 초기 단계에 그래요. 자, 30%가 넘어서면 우리가 산업사회가 되는 겁니다. 2, 3차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농사 짓고 살던 사회에서 그 사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30에서 70% 정도의 사회라면.
70%가 넘어서 있다. 그러면 산업사회 단계를 이미 거쳤다. 이겁니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성공적으로 성공한 나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70% 이상의 도시화율을 보이는데도 아직도 그냥 산업화가 진행되는 건지 뭐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탈산업 사회로 훌륭하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화가 70%를 넘어서면 가속화 단계를 이미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기 단계 농경 사회니까 인구 이동은 거의 없죠. 이 사회는. 가속화 단계는 도시화가 산업화가 진행되는 사회다라고 했으니까 인구 이동이 촌을 떠납니다. 도시로 향합니다. 이촌 향도 현상이 활발한 시기가 돼요. 종착 단계에서 인구 이동은 도시에서 촌으로 아닙니다. 도시 간 인구 이동입니다. 대부분의 인구 이동의 방향은 도시에서 도시로 가요. 저 사람 이사 갔어. 어디 갔대? 저쪽 도시로 갔대.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사람 이사 갔대. 촌으로 갔나? 아니에요. 인구 이동의 주 케이스는 도시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입니다.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다만 초기 단계나 가속화 단계에 비해서 역도시화가 그러니까 도시에서 촌으로 가는 인구 이동이 보이는 건 분명히 맞아요. 다른 단계에 비해서 많아진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인구 이동의 주류는 도시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입니다. 개념을 잡고 오늘 교과서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교과서에 관련된 개념을 잡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단 내용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출제 한번 다시 해보고 여러분들 채팅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녹화도 중지합니다.